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기적 읽기 9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제 4장 자연과 초자연 같이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자연과 초자연. 유럽 사상사의 오랜 전통을 통틀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최소한 경청할 만한 사상가로 입증된 사람들 대부분, 자연이 비록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실존을 다른 무언가에 기대고 있는 존재라고 주장해 왔다. R.G. 콜링우드, 자연의 개념 3장 3절. 지금 C.S. 루이스는 R.G. 콜링우드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유럽 사상사에 전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적어도 영향력 있는 주류의 그런 사상가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자연관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정도로 신선한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면으로 보지 않고, 자연은 항상 무언가에 기대어 존재하는, 즉 자연 이외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고 거기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이해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증이 옳다면 이성적 추론 행위들은 자연이라는 전체 연동 체계와 그 안의 다른 모든 항목들이 서로 연동되는 식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 추론 행위들은 그 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에 대한 이해는 그 기계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계 내부의 부분들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련을 맺습니다. 어떤 것을 아는 지식은 그 어떤 것의 부분들 중 하나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성적 추론을 할 때는 자연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금까지의 논증이 옳다면, 특별히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논증들이 옳다면 이성적 추론 행위라는 것, 즉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이해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의 내부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행위는 기계 내부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해와 기계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연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 이외의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연결이 자연 내부의 연결하고는 다른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의식 전체가 반드시 다 그런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 고통, 두려움, 희망, 애정, 정신적 이미지 등은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의 부분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어리석은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이 아니며 영혼과 몸은 더더욱 아니며 네 단어 모두 다루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성과 자연입니다. 우리가 그어야 할 경계선은 바깥 세상과 내가 일상적으로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가 아니라 이성과 무관한 사건들,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전체 사이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성적인 추론과 그 이성적인 추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자연과 초자연을 구별해주고 그 사이의 관계들을 드러내주려는, 그 관계의 본질들을 드러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서 자연과 초자연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영혼과 몸으로 나누어서 자연과 초자연과 그 관계를 이해하려고 들 때는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금 상황들을 더 흐트러뜨리는 면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성과 이성이 아닌 것, 즉 이성적인 능력을 초자연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그리고 이성과 무관한 것들을 자연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들로 구별하면서 거기에 경계선을 긋고 그 사이의 관계들을 이해해 나갈 때 진정으로 자연과 초자연의 차이점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는 많은 통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일방통행입니다. 이성적 사고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진로를 변경시키도록 유도하고 능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아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사용해 다리를 건설할 때처럼 물리적 자연을 변경시키는 경우나 논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때처럼 심리적 자연을 변경시키는 경우 등입니다. 물리적 자연을 변경시키는 것보다는 심리적 자연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완전히 변경시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하튼 우리는 양자를 작게나마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초자연과 자연의 구별이 되는 그 경계선을 이성과 무관한 것, 그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초자연과 자연을 이해하고 나면 그 사이의 관계들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방통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초자연의 본질을 가진 이성이 자연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자연을 변경시키는 모양으로, 초자연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결과로만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적인 이해, 즉 이성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면 다리가 놓여진다든지 어떤 건물이 세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논리적인 면에서 지금의 자연적인 감정의 상황들이 이해가 된다든지 내 마음의 상황들이 이해가 된다든지 하면 그 감정이 변화되는 그런 이해가,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자연들이 변하는 상태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 맺음은 항상 이성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일방적인 그런 형태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자연은 이성적 사고를 낳는 일에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생각을 변경시키지 못하며 자연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아예 이성적이기를 그치고 말 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는 사고가 전적으로 이성과 무관한 원인의 결과라는 점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이성적 신뢰성을 상실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초자연의 대표적인 예인 이성적인 사고와 자연과의 관계를 일방통행으로 표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자연인 이성이 자연에 개입하면 자연을 변형시켜낼 수 있지만 자연이 초자연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이성을 변형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신뢰성을 없애버림으로써, 무너뜨려버림으로써 이성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만 낳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하자면 자연이 이성적 사고에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하면 다만 이성적 사고를 죽이게만 될 따름입니다. 이것이 이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연이 이성을 침범하면 다만 이성을 죽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자연을 침범할 때는 자연을 포로로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식민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대상, 벽, 천장, 가구, 책, 여러분의 씻은 손, 깎은 손톱 등 이 모든 대상은 모두 이성이 자연을 식민지로 삼은 경우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연이 제 길로만 갔다면 그것들은 지금 모두 그 상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자연적인 요소인 이성적 사고와 자연 사이의 관계가 일방통행적인 한쪽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또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즉 이성이 자연을 침범하면 자연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서 여기서는 식민지도 세우고 포로로 잡을 수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형시켜내지만 자연이 이성을 침범하면 이성을 변형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이성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것, 벽, 천장, 가구, 책, 우리 자신의 씻은 손이라든지 깎은 손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성에 의해서 자연이 변형된 상황,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성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듯 지금 여러분이 저희 논증에 세심하게 주의를 집중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주의 집중 역시 이성이 의식의 자연적 산만함에 부과한 습관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치통이나 염려가 주의 집중을 못하게 한다면 이 자연이 여러분의 의식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이성 행위를 낳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할 수 있는 한 이성을 잠시 중단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데요. 이성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지금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서 아주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중에 우리의 이성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 산만함이라든지 그런 이성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습성들을 이성이 다스려서 뭔가 옳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집중시키는 이성이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치통이나 어떤 염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런 자연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이성을 교란시키고 또 영향을 줘서 다른 이성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런 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런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요소인 이성과 자연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과 자연의 관계는 소위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는 대칭적 관계입니다. A가 B의 형제라면 B는 A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 관계는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A가 B의 아버지라면 B는 A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자연의 관계는 이런 종류에 속합니다. 이성이 자연과 맺는 관계는 자연이 이성과 맺는 관계와 다릅니다.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 예를 들어가면서 초자연적인 요소인 이성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은 일방통행적인 모습, 지금 얘기하는 비대칭적인 모습, 이성이 자연과 맺는 관계와 자연이 이성과 맺는 관계는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주의를 믿도록 교육받아온 이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그림에 받을 충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그림에 따르면 자연에는 작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그것들을 통해 자연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 이성이 자연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이 책을 던져버리시기 전에 이러한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본능적 반감이 정말로 이성적인 것인지 혹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심미적인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간청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C.S. 루이스가 왜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요소인 이성과 자연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반복과 노력을 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연주의를 믿도록 교육받아온 현대인,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강요적인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까지 자연주의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에서 산 사람들에게는 지금 C.S. 루이스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 책을 던져버리기 전에 한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이성적인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그런 요소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자신의 입장에서는 간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저는 현대인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동질이고 동종인 그런 연속적이고 솔기 없이 깔끔하고 민주적인 그런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주가 그렇다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질서와 조화를 향한 인간의 희망사항을 어떤 내재적 개연성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C.S. 루이스는 초자연과 자연 사이에 갖고 있는 그 비대칭적이고 심지어 계층적인 그런 관계적인 요소를 현대인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 즉 모든 것이 평등하고 동질적이고 동종적인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때문이진 않은가. 그것을 실제에 대한 어떤 개연성으로 치환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본질상 실제 자신이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대해 더 많은 질서와 규칙성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세상에는 특이하고 고유한 것이 많음에도 인간의 지성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공통성이나 상대성을 지어낸다. 그래서 천체들이 모두 완벽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는 허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저는 베이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대과학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실제가 균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양자 물리학보다는 뉴턴 물리학 같은 것을 기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동정이고 동질적이고 균등한 그런 상황을 원하는 현대인의 희망이 실제를 왜곡해서 볼 수 있다는 면을 베이컨이 얘기했던 중세 이전의 천문학자들이 무조건 천체의 움직임은 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소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에도 사실은 현대 물리학적인 면에서도 양자 물리학이 보다 균등하고 균일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는 뉴턴 물리학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런 뉴턴 물리학식 균질적이고 균등한 그런 상황들을 더 바라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실제에 대한 그런 비대칭적인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연에 대한 이 그림을 잠시 참고 봐주실 수 있다면 이제 그 다른 요소, 자연을 공격하는 이성들 혹은 이성의 신뢰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가 자연체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연 바깥에 있는 혹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아무리 작더라도 그런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나 편견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연과 초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비대칭적인 관계, 계층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참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근거로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C.S. 루이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성적인 사고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성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의존성 자체가 아니라 이성과 무관한 것들에 대한 의존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연과 이성과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면서도 계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보다 깊이 이성과 자연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이성은 초자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면서도 자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성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성이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성이 만약 자연에 기대어 존재한다면 이성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성의 기반은 신뢰성인 거죠. 즉 그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성의 존재 자체를, 근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절대로 이성은 자연에 기대어서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이 다른 초자연적인 요소, 즉 보다 더 깊은 절대적인 이성의 존재, 의존에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이성의 존재의 근간을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이성은 다른 사람의 이성의 도움을 받아 무언가를 깨달아 왔으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독자적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원인, 정확히는 어떤 다른 이성의 결과냐 하는 것은 여전히 열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성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이성이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성의 타당성, 이성의 신뢰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의 이성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이성을 키워온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듯이요. 즉 각 사람의 이성이 절대적으로 독자적인 것이냐 아니면 보다 다른 이성, 더 나은 이성에 기대어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이성도 제3의 다른 이성에 의존한 것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어디까지 진행해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단계에서든 이성은 이성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성이 선생님의 이성에 기대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도 그 선생님의 이성에 의존해서 자신의 이성을 키워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즉 이 과정이 얼마만큼 이성은 이성에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기대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성은 이성으로부터만 나온다. 즉 이성의 존재는 다른 이성에게만 기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이성과 무관한 것에서 나왔다는 말을 믿으라 할 때에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결국 모든 사고를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쨌거나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자존적인 이성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성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아닌, 즉 자연에 기대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자연은 이성의 신뢰성을 훼손시켜서 이성의 존재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에 기대어서 존재해 올 때 그것이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절대적으로 스스로 자존하는 그런 이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최초의 존재, 말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필연적인 존재, 그거와 그런 논증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독자적인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한다면 이 질문의 답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독자적인 존재란 자연주의자들은 전체의 속성으로, 초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령 독자적인 존재는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존재로 인해 존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존재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논리적인 사고의 결론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성, 그런 초자연이 있다라는 생각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되묻고 있는데요. 자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초자연이라는 것은 없고 자연이라는 것이 자체가 하나의 연동체계로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바로 그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자연주의자들에게는 자연이 가진 속성이라면 초자연주의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진 그런 속성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존재하기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존재하기를 그쳤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스스로 자신의 존재로 불러낼 수는 없을 것이고, 만일 무언가 다른 존재가 다시 불러냈다면 그것은 그 존재에 의존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이성의 의미를 하나씩 끌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바로 초자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두 번째 속성은 바로 끊임없이 존재하는 그런 속성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끊어지는 순간 다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에 기대어서 생겨나야 되는데, 그 말 자체가 독자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이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성은 나의 출생 이래로 점진적으로 자라왔으며 분명 매일 밤 여러 시간 동안 중단됩니다. 따라서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자존적 이성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사고가 타당할 수 있으려면 분명 그러한 이성이 존재해야만 하며 그 이성이 나의 불완전하고 간헐적인 이성의 원천이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가 전개해온 논리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C.S. 루이스는 이성이라는 것은
자연에 속하지 않은 자발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요소일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증명해 왔는데, 그렇지만 그 이성이 자연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성에게는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그 면들을 우리가 쫓아가 볼 때 결국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고, 그것을 초자연주의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고, 또 결국은 영속적으로 절대로 끊이지 않고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이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간헐적으로 잘 때는 꺼지지만 깨어있을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불완전한 완전히 절대적이진 않지만 자연과는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요소로서의 그런 이성, 우리가 가진 그 이성은 그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여겨지는 절대적으로 자존하는 이 이성에 기대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정신은 존재하는 유일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정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인간 정신은 초자연으로부터 자연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각각의 인간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영원하고 자존적이며 이성적인 존재에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인간 정신은 말하자면 그 초자연적인 실제가 자연 속으로 뻗은 가지이자 창끝이고 지류입니다. 즉 C.S. 루이스가 이성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이성인 하나님의 그 뿌리를 두고 우리를 통해서 자연으로 스며들어온 가지이고 창끝이고 어떤 지류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 속성을 아주 잘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